우리 일상 속 자치분권의 작은 변화를 얘기해보는 시간. 수원 자치분권 토크쇼.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구균철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저희 자치분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아주 귀한 초대 손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초대 손님에 대한 소개는 노래 한 곡 듣고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노래 한 곡 듣고 오시죠. 노래는 퓨전국악 비단이 부른 은하수 첨성대란 노래입니다. 음악, 네, 가을에 잘 어울리는 음악이었죠. 네, 자, 초대 손님은 누구시냐면 한평생 우리 지방자치 재정분권을 연구해 오신 오래된 석학이십니다. 네, 성신여자대학교의 우명동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네. 네. 우 교수님께서는 대표적으로 많은 업적이 있으시지만 지방재정학회, 그다음에 재정정책학회 등 여러 학회에서 학회장도 역임하시고 또 그만큼 또 여러 논문과 그다음에 저서를 저술하셨습니다. 지방재정, 지방자치에 대해서 평생 연구해 오신 분인데요. 제 소개는 이걸로 하고 일단 우 교수님 말씀 한번 소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 교수님 간단하게 자기소개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성신여대 명예교수로 있는 우명동입니다. 예,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이렇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야기할 내용들은 조금 이게 묵직한 내용들이긴 한데 우 교수님께서 좀 쉽게 풀어주신다고 하셔서 마음이 놓입니다. 네, 그래서 쉽게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선 저희가 지금 지방자치 그 다음에 특례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조금 잘 모르시는 개념도 있고 그래서 요것들을 좀 차근차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우선은 저희가 올해가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이 되는 해 아닙니까? 그래서 아시다시피 1987년에 개헌이 됐고 그리고 이제 91년에 지방의회 선거가 있었고 95년에 이제 단체장 선거가 있었는데 벌써 이제 30년 동안 우리가 이 지방자치를 복원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 30년 동안의 큰 변화와 의미가 있다면 평생 이 기간 동안 연구해 오신 연구자로서 또 교육자로서 또 정책 입안자로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이 긍정적인 변화도 많이 있고 그에 못지않게 아쉬운 내용들도 이제 있는데 먼저 우리가 밝은 마음으로 긍정적인 변화부터 잠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예. 좋은 거 먼저 들을래? 나쁜 소식 들을래? 그럼 우선 좋은 소식부터 듣는 게 인지상정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가 좀 취약하지만은 이 1952년부터 시작이 돼서 이 매우 불안정한 시기를 거치면서 4.19 혁명 이후에 다시 지방자치법이 바뀌면서 그때 민선 의원과 단체장을 동시에 같이 선거하는 민선 지방자치가 1960년 12월 달인가 시작이 돼요. 네? 예. 네. 그래 되는데 불과 1년도 채 안 돼서 5.16이 이제로 군사 정부가 들어서면서 혁명 포고령으로 없애버립니다. 예. 지방자치를 폐지하고 그리고 나서 30여 년간의 암흑기를 거치죠. 예. 사실 지방자치는 상당히 좀 오래 전부터 시도를 했었네요. 저 우리나라가. 그렇죠. 예, 이제 이승만 대통령 때 6.25로 부산에 피난 가서 그때 다시 처음 시작을 해요. 그렇죠. 1952년이니까. 네. 이제 물론 우리나라 지방자치 출범의 의도는 정치적인 그런 의도가 있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는 못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출범을 했어요. 해서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60년에 4.19 혁명 이후에 이제 온전한 형태의 오늘날과 같은 지방단체장을 뽑고 의원도 뽑고 이렇게 해서 이제 새롭게 출발을 했지요. 그랬던 것이 이제 제대로 한번 해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제 61년에 군사 쿠데타로 이제 폐지가 되고 30년간 이런저런 이유를 달아요. 이제 정권이 몇 번 바뀌었잖아요. 예. 그 사이에
심지어 어떨 때는요, 그전에는 이제 통일이 될 때까지 연기한다라든가 그러는데 어떨 때는 지방재정 자립도가 이제 어느 단계에 이르면은 그때 하겠다. 이렇게까지 다양한 이유를 그 이제 부칙에, 네. 헌법 부칙에 따라 가지고 지방자치가 이제 실시되지 않았는데 1987년 이 민주화 과정에서 이 아래로부터의 그러한 그 열기에 힘입어서 이제 헌법이 바뀌죠. 제6공화국 헌법이 만들어지면서 네, 네. 그런 그 헌법 부칙에 있던 게 이제 그런 그 제한 규정을 없애버리고 지방자치 실시를 위한 이제 규정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 헌법적 기초가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 이듬해 지방자치법도 다시 바꾸어 가지고 헌법적 법적 이제 근거가 만들어지고 그럼에도 이제 이 지방자치라는 것은 정치적인 산물이니까 정치적인 갈등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 3당 합당이 이루어지면서 그 전에 약속했던 것이 또 무산이 된다는 등 이제 그 과정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그쪽에 3당 합당이 돼 가지고 이제 그냥 이 모른 채 이제 무산을 시켜 나가니까 연기를 시켜 나가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단식을 합니다. 그 유명한 이 13일간의 단식을 이제 하는데 김영삼 그 당시에 3당 합당된 정당의 이제 네. 대표격이었죠. 네. 그래 이제 방문을 와서 이제 약속을 해요. 옛 민주화 동지잖아요. 네, 이제 네, 네.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되게 된 건데 다 하기로 해놓고 또 이제 연기를 합니다. 이제 참 험난한 길이었네요.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선 이제 지방의원 선거부터 하자. 그래가지고 91년에 지방의원 선거를 하고 또 다른 이제 또 다시 갈등으로 우여곡절을 거친 이후에 95년에 이제 출범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은 곧바로 지방정부 우리 어느 지역에 우리 지역의 그 행정 집행 최고 수장을 우리 주민들이 뽑는다는 것. 그러니까 지방의원을 이제 그 지방단체장의 그 지방자치단체장 우리 지역의 집행부 수장의 일을 이제 이 견제하고 돕는 지방의원들도 주민들이 뽑고 이제 그래서 주민들이 이제 그 유권자가 됐다는 거. 당연히 이제 우리가 뽑아야 할 사람 이제 처음에는 부정적인 의견도 많았습니다만 지금들 이래 물으면 그 당연히 우리가 뽑지 이제 이런 민주적인 의식이 이제 책임 의식 내지는 권리 의식이 고양됐다. 이게 매우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조직이라도 보면은 그 인사권을 가진 사람 내지는 뭐 재정권, 예산권을 가진 사람의 눈치를 보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이 지자체장도 중앙 정부가 임명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주민이 선출하니까 당연히 이제 관심이 중앙 정부나 그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지방 정부의 단체장들은 주민들을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얘기를 더 해가면서 이제 거기에 그 과정에서 갖는 어떤 제한점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얘기를 뭐 나눌 시간이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그게 눈에 보이는 큰 변화라고 보여지고요. 그에 못지않게 이제 이 주민 참여라는 그러니까 주민 참여 예산 제도도 만들어지고 주민총회도 만들어져서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민총회도 있고 한데 물론 불안정한 게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모여서 이 어떤 그 우리 그 지역의 문제를 같이 의논을 해서 그게 이제 그 집행부에 반영이 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참여가 시도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참여가 온전치는 못해도 이제 참여제도가 제도화되고 그것이 활성화되고 있는 그 지역에 따라서는 이제 이 지방자치라는 것은 곧바로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게 지방자치니까 그렇죠. 어느 지방은 좀 더 활성화되고 좀 그렇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이제 새로운 변화의 기운이 우리 지역 생활에 주어지고 있다. 이게 이제 제가 그 단체장과 지방의회라는 어떤 그 이 관의 입장에서 이 변화를 앞에서 얘기했다면은 지금은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내가 참여할 공간이 있다. 이제 그것이 점점 더 이렇게 넓어지고 깊어지고 있다. 이제 예를 들면 주민 참여 예산 제도 같으면은 그 이 문재인 정부 전까지는 이
그 예산의 편성 과정에만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돼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예산의 모든 과정, 즉 편성, 심의, 의결, 집행 모든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뀌어서 그 이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이 외연이나 내연이 내포적으로 또는 외연적으로 이렇게 많이 심화되고 있다. 이제 이런 걸 이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년 동안 그 조금씩 처음에 제도를 만들었고 개헌 이후에 제도를 만들었고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그런 시기였다라고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지자체장이 지자체가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틀을 만들어줬고 또 그런 어떤 기재들도 만들어줬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주민들의 삶의 질이 좀 올라갔다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이제 이런 거 못지않게 이제 우리가 그 현대사의 아주 중요한 그 지방자치 실시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든가 이번에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라는 아주 국가적으로 큰 그 위기적 상황을 겪었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19 그러잖아요. 19년 연말 이후로 코로나 사태라는 아주 그 전국적인 재난이 왔는데 그러니까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국가 권력이 움직이는 그런 사태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 지방은 수장도 있고 의회도 있고 그대로 유지되니까 지방 정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궁극적으로 국가가 안정력을 이제 회복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거는 이제 민주주의 발전에 아주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만은 이제 지방 정부 내지는 지역 사회의 안정이 국가의 안정을 이렇게 돕는 이 큰 역할을 했다. 이런 평가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거기에 또 이제 제가 또 첨언을 좀 하자면 저도 이제 조금 이 분야의 연구자니까 말씀을 좀 간단히 드리면 이 경제 성장하고도 연결이 또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 간의 어떤 상호 양의 관계 그리고 지방 정부가 점점 이런 서비스들을 잘 해주면서 복지도 올라가지만 또 이제 성장 동력도 새로 이제 만들어지고 그런 또 긍정적인 면이 또 있다고 생각이 또 드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 30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처음에 모두 했는데 이거를 바탕으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 이야기들을 이제 우리가 해 나갈 건데 그 전에 이제 좀 분야를 나눠서 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처음에 이제 행정 정치 분야 측면에서 아직도 이제 30년 동안 우리가 지나왔지만 아직도 중앙정부가 제도적으로도 많은 행정적인 또 정치적인 분야에서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아직까지도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어떤 이 일을 대행하는 어떻게 보면 대리점 같은 뭐 이런 식의 구시대적인 구조나 어떤 사고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개선해 나갈지에 대해서 교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지방자치 30년 평가 부분을 조금 더 해. 네네. 또 하시죠. 네, 30년 동안 지나왔는데 저희가 뭐 그러니까, 30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방부 끝나기 전에. 네네, 하시죠. 제가 말을 괜히 빨리 돌렸네요. 죄송합니다. 하실 말씀 더 해주시네요. 네. 그래서 우선 우리가 긍정적인 변화 얘기한다고 해놓고 좀 아쉬운 부분도 말씀드린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이 연결이 돼야. 또 수원시 얘기 한 가지 하려고 그러는데. 네, 좋습니다. 수원시. 네. 저희가 이제 수원시 방송이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변화에 제가 첨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방정부 입장에서도 이제 그 정보 공개를 늘리는지, 그래서 주민들로 하여금 이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가 있다는 것이 이렇게 느껴지는 체감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수원시 같은 경우에 세빛민원실이라는 것이 운영이 되는데, 있죠, 네. 세빛민원실. 우리 시장님 어디 나와서 이제 이 고관계를 또 소개도 해주시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그 민원인들이 거기 가면 전담 우리 이 공무 담당 분들이 나오셔서 이렇게 직접 이렇게 그 문제를 이제 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하나 이해입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30년을 거치면서 지역 주민들이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고 있구나. 그것이 나의 생활에 어떠한 변화를 주고 있구나. 이런 체감도가
이렇게 높아지고 있다. 이제 이 정도로 긍정적인 변화를 지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긍정적인 변화. 30년 동안에 저희가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렇습니다. 조금씩 우리가 전해 왔지만 그래도 지나 보면은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이제 하늘과 땅 차이만큼 나는 그런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우리가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안 좋은 부정적인 것도 한 말씀. 이렇게 장밋빛 이 변화만 말씀을 드려서는 네. 뭔가 이제 새로운 도전이 있어야 또 그럼요. 네. 이제 또 더 나은 변화 발전을 이제 가져올 거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아쉬운 부분은 우리나라 헌법이 제6공화국 헌법뿐만 아니라 재헌헌법 때부터 이 헌법의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이 거의 비슷해요. 재헌헌법이나 6공화국 헌법이나. 그 6공화국 헌법은 지금 현재 헌법이잖아요. 네네. 그 이후에 많은 그 지방자치법의 개정이라든가 관련된 법이 변해왔지만 헌법에 딱 이제 미리 엄격하게 그 틀이 정해진 게 있는데 2개 조항인데요. 하나는 조례,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 조례는 반드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다. 이래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법이 이 너무 법이라는 것은 중앙정부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방자치를 형식적으로 하면서도 이게 실질화시키는데 매우 이제 제한을 주는 그것이 이제 헌법의 틀로 딱 주어져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법률에 의해서 이 조직, 이 운영권이 인사권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법에 의해서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 이 헌법 틀 속에서는 법을 잘 운영하면 된다고 하지만은 그러니까 이 법은 잘 운영하는 것은 사람이니까 근데 헌법적인 틀이 좀 변화되어 주면은 조금 부족한 집행부가 들었더라도 헌법의 틀이 보장을 해주면은 지방에 따라서 더 나은 이 지방 정치, 지방 행정을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여기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마침 지금 이제 개헌 논의가 있고 이러는데 우리 지방 이 공무 담당 분들이나 지방 분권 운동하는 우리 구 교수님 같은 분들은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유념해 두셨다가 기회가 닿는 대로 이런 의견들을 좀 제안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려다가 왔는데 그 두 번째 주제가 될 뻔했던 게 바로 이런 내용 말씀 주셨던 부정적인 내용이 맥이 닿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법에서 법령에서 정한 것만 이제 조례로 할 수 있는 그 바운더리를 그 한계를 법령으로 정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에서 하고자 하는 운신의 폭이 상당히 좁을 수밖에 없다. 중앙정부가 정해주는 요 폭에서만 할 수 있는 한계가 태생적인 한계가 있는 거죠. 이거를 이번에 개헌 논의에서 좀 더 이제 운신의 폭을 넓혀줄 수 있는 지방정부의 운신의 폭이 넓혀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자라고 하는 부분 이제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말씀입니다. 그 이제 아쉬우면서 이제 극복해야 될, 지양해야 될 그런 요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에 이제 그런 영향이기도 하겠지만은 이제 그 말하자면 매우 집권적인 전통이 우리 헌법에 이제 그대로 남아 있던 거잖아요. 그 우리 공직선거법에 지방정치 후보자들, 그러니까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은 모두 정당 공천을 받게 돼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중앙당 공천을 받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이제 지역 정당이 없으니까. 그 얘기는 바로 지방정치 담당자들, 의회도 마찬가지고 모두 이게 이 공천권을 가진 이 중앙의 이 의지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이제 이 또 하나의 어떤 이 틀로 작동되고 있다. 이제 지방자치가 95년에 부활될 당시는 이 기초의원들은 이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돼 있었는데 이게 그 민선 4기 때부터 모든 그 지방 의원 내지는 그 이 기초 광역을 불문하고 그리고 단체장 모두가 다 이 지방 정당 이제 중앙 정당의 공천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지방 정치가 중앙의 예속성이 이렇게 그로부터 벗어나기가 어렵게 된 이 현실적인 배경이 여기에 있다라는 평가가 저는 뭐 이 정치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서 그분들의 평가를 듣고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만은 그게 이제
매우 아쉬운 점으로 이제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저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보면은 그렇죠. 지방의 뭐 행정, 뭐 재정은 당연히 중앙 정부의 어떤 통제가 크다는 알았는데 정치 분야에 있어서도 또 중앙 정부하고 지방 정부 정치가 이게 완전 일률적으로 딱 이렇게 위계가 잡혀 있는 위계가 딱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하나로 쭉 줄을 서 있는 느낌이 들면서 상당히 이 제도가 상당히 뭐랄까요 이렇게 혁신적이거나 아니면은 경쟁을 통해서 뭔가 더 좋은 안이나 정당이 나오는 그런 구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중앙 정부의 그 중앙의 정당이 독점하고 있는 그런 네. 구조잖아요. 맞습니다. 독점은 언제나 폐해가 있기 마련인 그렇죠. 그래서 동네에도 식당이 많아야 돼요. 네. 그래야지 그 음식이 맛있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맞습니다. 정당도 많아야 됩니다. 네. 여기 수원에도 수원 인구가 이제 120만이 넘는데 여기에서 중앙 정부에서 활동하는 정당 몇 개가 어떻게 수원시 정치를 잘 풀뿌리 민주주의에 맞게 실현하겠습니까? 이것도 다양한 우리 정당, 지역 정당들이 나오는 그런 밝은 미래를 꿈꿔봐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바로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앞에 아까 말씀드렸던 헌법상의 제약점은 이제 큰 바탕으로서 네, 그런 게 있다고 보면 지금 공직선거법상 이 지방 정치 후보자들의 중앙당 공천 이거는 매우 현실적이고 이제 구체적인 문제라서 이거는 이제 헌법의 틀 속에서 공직선거법을 이제 바꾸면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지양이 되고 새롭게 좀 저는 뭐 이 조금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당이나 정치를 본격적으로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서 어느 게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지역 정당을 만들 때 또 지역 유지들에 의해서 이제 지방 정치가 휘둘리는 그 흔히 얘기하는 지역 포획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걸 우려한 사람들도 있는데 뭐 그게 더 문제인지 이제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거를 이제 제어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 수는 없는 건지 중앙당으로 있으면서 지방 의지가 반영되는 그런 뭐가 있을 수 있는지 어쨌든 이제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제 그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방자치를 오랫동안 해왔던 유럽의 많은 국가들도 다 지역마다 지방의 그 정당들이 따로 이렇게 존재하는 국가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참조하면서 우리나라에 맞는 또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거 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도 들여와서 우리나라에 맞는 제도를 이렇게 정착시키는 그런 또 적응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도 요 개헌 논의할 때 꼭 이것도 함께 논의했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집권적인 그 전통이 이제 뿌리 남아 있다 보니까 이제 헌법에서 큰 제약이 있고 이제 개별 법들에서도 그 지금 공직선거법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지방자치와 이제 관련돼서 지방자치법이 있잖아요. 지방자치법의 이제 목적 부분에서 어떤 변화가 있냐면은 그 1949년에 지방자치법이 처음 제정될 때 목적에 주민자치적인 요소가 있었어요. 그런데 88년 전부 개정, 그러니까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지방자치가 부활되던 그 시기에는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 요소가 없어져요. 단체자치. 오히려 퇴보했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국민들도 모르고 이제 관심 이게 어떤 그런 거는 전문가들이나 정치가들이 그런 데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당신 오로지 독재만 이제 물리치면 된다는 이런 일념이 육공화국 헌법에 이제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의 정치나 문화 의식 수준에 이제 안 맞는다는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88년 지방자치법에 단체자치적인 요소가 들어와서 목적에 이렇게 돼 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기본적 관계를 정함으로써 이제 그러니까 주민 얘기가 이제 빠집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2021년에 그 전부 개정 지방자치법이 있었잖아요. 거기 와가지고 이제 이 단체자치 요소를 없애지 않고 그대로 둔 상태에서 주민의 그 참여 규정을 넣어요. 추가해서.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진전을 보이죠. 그러니까 단체자치에다가 주민자치적 요소를 이제 가미를 시킵니다. 이제 1조에다가.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당시에 개정 과정 얘기할 때 이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그거는
거의 이제 관주도거든. 이제 그러니까 주민들의 자발적 기구라고 그 태생 자체가 물론 그 지역에 따라서는 그런 제도 속에서도 그 주민들의 의지를 이제 잘 반영하는 게 운영하는 그런 지방도 있지요. 이제 그러나 제도적으로 이게 지방 정부의 그 관의 의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자치회라 그래서 밑으로부터의 의지가 이제 제도적으로 주어지는 참여예산 제도라든가 주민 이게 이 총회 이런 그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이제 주민자치회를 그 지방자치법에 넣자라는 논의가 법안까지 다 만들어져 있었는데 마지막에 그게 싹 빠집니다. 그러니까 일조 목적에 참여 규정을 넣은 것은 선언적으로 이제 간 거로 해석이 될 정도로 아직도 이제 이 주민자치라는 실질을 담아내는 데는 참 어려움이 많다. 이런 게 우리가 지향을 함으로써 우리가 더 나은 이제 지방자치, 즉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이게 TV나 이게 저희 라디오 방송이니까 약간 좀 한계가 있는데 이게 비디오로 보여드리면 이제 뭐 밑에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이렇게 법 조항도 나오고 이렇게 밑줄 쳐주면서 이렇게 설명하면 훨씬 더 청취자분들 이해하기 쉬웠을 건데 저희가 일반인 시민들은 법 이야기 나오고 숫자 나오고 경제 나오면 이제 상당히 이해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도 좀 이렇게 조심스럽기는 해요. 그래도 불구하고 핵심만 딱 짚어서 말씀을 주셔서요.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여기에서 우리가 핵심적인 지방자치 요소를 반드시 넣어야 된다. 그리고 또 그걸 위해서는 이제 헌법 개정할 때 지방자치의 핵심적인 원리가 잘 작동하도록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양을 지금 저희가 50분 정도 방송을 하게 돼 있었는데 벌써 꼭지 하나 했는데 벌써 지금 뭐 거의 반 정도 거의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오늘 하루 다 안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거를 파트 1, 2 나눠서 하시든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 법 이야기 많이 들으셔가지고 이제 귀가 조금 답답하실 건데 우리 시원한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뭐 혹시 좋아하시는 노래 있으시면 한 곡 추천해 주시죠. 뭐 옛날 노래인데 괜찮겠습니까? 네, 청취자분들 연령대 다양하십니다. 늘 제가 이 공부하고 이제 커오는 과정에서 늘 들어왔던 노래가 있는데요. 황성예터를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근데 황성예터가 제가 잘 모르지만 여러 가수분들이 부르셨잖아요. 그 중에서 어떤 버전이 제일 마음에 드세요? 뭐 제가 자주 듣는 거는 주현미 가수가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 주현미 가수가 부르신 황성예터 듣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돌리지 마세요. 네, 잘 듣고 오셨죠?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지방자치의 성과가 상당히 꽤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중앙정부가 많은 권한, 행재정적 권한들 특히 이제 행정 정치 분야에서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훨씬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직까지도 적다라는 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평가와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뭐 앞에 얘기하고 다 연결된 얘기입니다만은 이제 지방 분권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 개념을 한번 좀 우리 시청자분들 자꾸 어려운 말씀을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만은 아닙니다. 저희 청취자분들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죠. 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믿고 지방자치의 성과 지금 지방 분권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보느냐 이런 이 사회자님의 질문을 두고 이제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려면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무엇인가라는 그 개념을 이제 그렇게 먼저 좀 살펴보고 넘어가면 지금 질문에 대한 얘기가 같이 이제 공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지방자치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뭐 다양하게 정의를 합니다만은 이제 중앙정부로부터 독립성을 가진 지방정부가 지역사회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지역 내 공공서비스, 공동의 문제를 이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제도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 과정이라 이렇게 하는 게 더 적절해 보여요. 예. 그 과정에는 정치적 과정, 행정적 과정 이제 이렇게 대표적으로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지방의 정치나 행정이 분권적으로 이제 행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방자치가 그 실질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방자치 개념에 나와 있는 이제 이 지방정치, 지방행정 활동이 분권적으로 이제 이 행해질 것을 그 전제로 암묵적으로 깔고 있다. 예.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그런 분권이란 게 뭔가라는 걸 우리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 매우 단순하고 이제 익숙한 얘기 같지만은 이 개념을 이제 어떻게 머릿속에 그리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뭐 지방 분권 왜 하느냐, 지방자치 왜 하느냐, 이제 이런 그 이 불만도 이제 제기되고 그래요. 예. 마치 지방자치를 잘 못해서 지방 분권을 잘 못해서 이렇게 사회가 어지러운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방자치를 싫어하는 분들 특히 그러죠. 그러니까 그 개념을 잘 정의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는 지방분권을 전제로 한다. 그러면 지방분권이 뭐냐 이제 지방분권은 이제 형태적으로는 중앙정부가 갖는 권력 또는 권한을 일부를 지방에 나누어 주는 것. 예. 달리 얘기하면 중앙과 지방이 권력이나 권한을 나누어 갖는 것. 이걸 이제 지방분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경기도죠. 경기도지사를 중앙정부가 임명을 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 단체장을 주민이 뽑게 하면은 정치적 권한이 지방으로 넘어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권한을 나누어 갖는다. 이제 행정 권한 그만 어떤 사무는 지방이 하고 어떤 사무는 중앙이 하는데 예전 같으면 그 당시에도 지방자치를 안 할 때도 그 지방 사무가 있었죠. 이제 그런데 그거는 중앙이 시키는 것을 대행하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방자치를 한다 그만 나누어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분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나누어 한다라는 현상적인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차원에서 지방 분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저는 이제 현상적인 측면에서 보는 분권과 본질적인 질적인 측면에서 보는 분권 네. 왜 지방자치단체장을 뽑게 하느냐 주민이 예. 지역의 의사를 받아들여서 지역사회를 더 나았게 만들자 이런 취지로 그렇게 하는 건데 보면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앙당이 공천을 해가지고 내 말대로 안 하면은 자기는 다음에 공천을 못 받아서 단체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역사회를 어떻게 발전시킬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예. 이제 중앙 정치 질서의 의지에서 지방 정치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방의 정치나 행정이 중앙에 의해서 나누어져 가지고 형식적으로는 지방 분권이 이루어지기는 진 것 같이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행정 같은 것도 이런 사무를 지방이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이따 우리 지방재정 말씀드릴 때 네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걸 하라고 해놓고 거기에 해당되는 돈은 안 줘. 그리고 줄 때는 자기가 이렇게 이런 일을 해. 분명히 그걸 지방이 하는 일인데 지방이 하기는 하지만은 중앙이 시키는 일을 하는 예. 중앙 집권적인 종전의 사례와 크게 다르지 않는. 예. 그래서 지방 분권도 형식적인 분권과 실질적인 분권, 현상적인 분권과 본질적인 분권 이렇게 나누어서 이해를 할 때 비로소 지방 분권을 했는데 지방자치를 하면서 지방 분권을 했는데 왜 나라가 이 모양이지? 그러니까 지방 분권 하지 마. 이런 예. 것은 매우 오류라는 거예요. 그렇죠. 분권을 실질적으로 안 해놓고 이 분권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예. 지방자치가 그 실질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네. 분권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네네. 분권도 형식적으로 사무를 주거나 형식적으로 정치적 권한을 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 그렇죠. 실질적으로 정치활동이나 행정 사무를 지역사회의 의지를 담아서 예. 행할 수 있는 실질적 분권이 네. 되고 있느냐 아니냐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방 분권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교수님 잠깐만요. 그 전에요.
일단 개념 정리를 다시 좀 해보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동전의 양면이고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이렇게 선행돼야 되고 같이 가는 건데 지방분권이라고 하는 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권한을 나눠 갖는 것인데 이게 형식적으로 돼 있느냐 실질적으로까지도 분권이 잘 돼 있느냐 이걸 나눠서 봐야 된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예. 그리고 지방자치는 그렇게 실질적으로 분권이 잘 돼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란 말은 지방정부가 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공동의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그게 이제 지방자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실질적으로 중앙과 지방 간의 권한이 적절히 잘 배분돼서 지방정부가 분권을 가지고 그 권한을 가지고 지방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는 그런 식으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한다. 그래서 그게 주민들의 복지의 향상에 도움이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네. 그냥 예를 들어 수원시 같은 경우는 수원시가 늘 얘기하듯이 수원시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 역사 문화의 도시다. 그렇죠. 네. 그러면 역사 문화와 관련되는 사무를 수원시의 의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런 예. 권한이 주어져야 되는데 역사 문화 이게 문화 사업에 관한 권한을 지방에 줘. 그런데 이런 일을 해. 이런 식으로 주게 될 때 예. 과연 수원시가 예. 수원시가 갖는 역사적 사회 문화적인 전통을 살려서 활성화해서 지역 주민들의 삶과 연결시키는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실질적 분권이 갖추어질 때 지방자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네.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그러니까 수원시가 일은 하긴 하는데 가만히 보면 이게 중앙정부에서 시키는 일이에요. 그러면 형식적으로는 지방정부가 하는 일이지만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의 뭐 직간접적인 영향하에서 하게 되면 이건 실질적인 분권이 아닌 거죠. 네. 네. 그런 예, 그 구분해서 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야만 이제 그 세층 사회에서 분권이 필요하냐 아니냐라는 논쟁이 예, 있을 예, 때 예. 이 정확한 실태를 네, 네.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분권의 개념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지 않으면서 그러네요. 네. 분권 지방자치 없애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예. 지방자치 싫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 집권 이를 네. 선호하는 네. 그런 그 이 세력들 집단들의 예. 입장에서 나눠주는 거 다 싫어해요. 그러니까요. 중앙에 잡고 싶어하죠. 그 이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더 많은 걸 우리에게 맞는 걸 해달라는 요구가 커지면서 예. 87년의 그 민주화 과정 속에서 지방자치가 부활이 됐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제대로 헌법이나 지방자치법의 반영은 제대로 안 됐다 하더라도 그런 욕구가 반영이 돼서 그동안 못했던 예. 거를 다시 살려내는 역할을 했다. 거기서도 우리가 의의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실질이 중요하다. 네, 중요하다. 다시 막 급하게 다시 살리다 보니까 실질이 문제가 아니고 형식적으로 그래 형식적으로. 하자 네.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다라면 아. 이제 3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그 속을 채우는 작업을 우리가 좀 예. 했으면 좋겠다. 네.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지방자치가 30년이 됐으면 30년이면은 이제 어엿한 청년인데 스스로 자율적으로 이제 행동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아직도 이제 부모님 눈치를 보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냐라는 비유를 많이 하시잖아요. 실질적으로 분권을 해서 30세 된 청년이 스스로 이제 두 발로 이제 걸어다니고 이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자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야 예. 일을 더 잘한다.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덧붙일 게 그러다 보니까 지방 정부가 주민들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예? 중앙 정부에 대한 책임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주민들은 안 쳐다보잖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여예산 제도라든가 주민총회라든가 이런 게 있어도 거기 오는 주민들도 자기 책임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지방자치라는 것은 자기 책임성을 느낀 주민들이 모였을 때 그게 실질적으로 이게 지방정부에도 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할 텐데 가가지고 우리 지역의 사업이나 어떻게 가져가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참여를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지방정부, 지방정치가들의 주황의존성은 그 지역 주민들의 자기 책임성의 그 훼손 내지는 미배양 이런 것을 불러오는데 많은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게 가만히 자세히 보면 볼수록 우리가 실질적인 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야 할 길은 아직도 좀 먼 것 같다는 좀 아쉬운 그런 생각도 듭니다.
교수님, 저희가 지금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가장 중요한 문제를 이야기 안 했어요. 돈 문제예요. 알겠습니다. 돈 문제를 가장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재정 부권에 대해서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이제 국세 지방세 비중이 75대 25. 그러니까 전 국민이 세금을 내잖아요. 그 세금에서 중앙 정부에 내는 세금이 75%, 지방 정부에 내는 세금이 25%예요. 근데 쓰는 거는 중앙이나 지방 정부와 비슷한 수준으로 오히려 지방 정부가 더 많이 지출하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지방이 쓸 수 있는 재원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이제 제기돼 왔습니다. 이런 어떤 재정 구조의 불균형을 대해서 평가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될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게 참 중요한 문제죠. 네, 네. 지방 재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문제를 지금 뭐 간단하게라도 정리를 하려고 네,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재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 문제만 해결하면 될 것 같이 우리가 이렇게 오해를 하면 참 이게 문제가 많아요. 이렇게 되게 된 배경이 앞에서 얘기했던 지방자치가 그렇죠. 그 실질을 갖추지 못했기 예. 때문에 지방재정은 지방자치의 실질을 이제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지방자치는 거꾸로 이제 재정을 이제 분권적으로 운영하게 만들어 주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서로 유기적인 관련을 네. 맺고 있는데 행정 정치 쪽에서 이제 실질적 분권 이 적인 운영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지방 재정에 이런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 이제 핵심적으로 지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 우리 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잠깐 말씀하셨죠. 이제 구 교수님이 더 전문가시잖아요. 최근에는 아니요, 아닙니다. 우리 구 교수님이 지금 사회하시는 우리 구 교수님이 이 분야 이제 저는 벌써 장년층이 넘어서셨죠. 이제 그러니까 거의 원로 마음 청년입니다 항상. 그러니까 이제 구 교수님 매우 전문가 분이신데 제가 이렇게 제가 주제넘게 말씀드린 것 같아서 미리 이 말씀을 네. 잠깐 드리는데요.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 그 재정의 가장 큰 틀을 보면요, 그 실제 사용액 기준으로 이거는 기금을 빼고 이제 예산만 볼 때입니다. 그 중앙과 지방이 볼 때 지방 교육 부분까지 포함해서 지방이 6을 쓰고 중앙이 4를 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세금을 가지고 중앙이 걷는 걸 국세라 그러고 지방이 걷는 것을 지방세라고 하는데 지방세는 2고 국세가 8이래요. 8대 2예요. 근데 이게 그 추세가 크게 변하지 않아요.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정부 시절에 두 단계 재정 분권을 하면서 이 26점 몇 프로까지 올라갔어요. 네. 지방 소비세도 늘렸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다시 이제 내려가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8대 2의 그 큰 틀을 벗어났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아직. 그러면 요약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1은 6인데 이제 세금은 중앙이 8을 가져갖고 지방이 1을 오잖아요. 그럼 뭐로 그 일을 하느냐? 그 나머지는 물론 지방 세외 수입이라 그래갖고 사용료, 수수료, 벌금 이런 거 걷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게 부분적으로 빼고는 이제 중앙이 이 보조를 해주는 흔히 말하는 이전 재원 그래갖고 지방 교부세, 국고 보조금 뭐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계속 늘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부분이 늘 수밖에 없잖아요. 6을 하는데 돈은 우리가 걷는 건 2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전 재원을 교부세를 주고 보조금을 주는데 교부세 주는 것보다 보조금의 비중이 막 지역에 따라 조금씩은 차이는 있지만 보조금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요. 네. 더 빨리 늘어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교부세랑 보조금의 차이는 그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교부세는 통으로 줘서 그 돈을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마음대로 이제 원하는 쓸 수 있는 거고 보조금은 중앙정부 부처에서 여기에 써라라고 사업을 정해서 내려오는 그렇습니다. 꼬리표가 달린 돈이죠. 예. 네, 그래서 자율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예. 그런 게 보조금이죠. 예. 네네. 그런데 그 보조금에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우리 일반 시민들도 알아두시면 참 좋은데 보조 사업비를 이게 예를 들어 100억짜리 일을 하라고 그러면서 이제 정부가 줄 때 100억을 정부가 다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 얼마는 예를 들면 반은 중앙정부가 주고 아니면 뭐 20, 30%를 주고 이제 기초 같으면 광역이 얼마를 주고 네. 이제 기초가 얼마를 주고 이렇게 해서 대응비라 그러니까 네. 매칭 대응비를 매칭비만 하고. 네.
그게 꼭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네. 그것도 중앙정부가 딱 정해놔요. 맞아요. 이제 네. 예, 몇 개는 법에 이렇게 비율이 정해져 있고 그 비율도 어떻게 정해졌는지도 아무도 몰라요. 네. 예. 그리고 대부분 또 나머지는 임의로 그래 정해지잖아요. 네. 어쨌든 중앙정부가 정해진 비율로 보조금을 줘요. 그런데 그 보조 사업이 자꾸 많아지다 보니까 지방이 써야 될 의무적으로 그 돈을 먼저 쓰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너희 하고 싶은 거 보다가 보조 사업에 드는 너희 부담 몫을 먼저 예산에 편성하라 이렇게 이제 규정이 돼 있잖아요. 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보조 사업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까 우리 구 교수님 말씀하시는 그 이 용도 제약 없이 주는 지방 교부세 그것까지 끌어다 써야 되고 그렇죠. 아, 네. 나중에 안 되면은 지방세까지도 거기다 끌어써야 되는 예.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 이게 예. 그러니까 이 전체 구조가 이제 중앙정부에 예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돼 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가? 네.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 말이 급해지죠. 예. 그러면 겉으로만 보면은 요새 우리 돈 이야기니까요. 네. 좀 찬찬히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돈 이야기. 그래서 그- 여기 정리해 보면 그 시간이 없더라도 이건 조금 다음으로 파트 2로 넘어가더라도 이 네. 이야기는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말씀 잘 주셨는데 교부세는 지자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재원이고 보조금은 꼬리표가 달린 돈이라서 중앙정부가 이거는 너가 여기 써라고 사업을 주는 건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쓸 수 있는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자체 재원도 같이 실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매칭 예. 대응이라고 해서 예. 그렇게 되면 보조 사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음. 지방에 쓸 수 있는 자체 재원도 거기에 써야 될 자체 재원도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강제로 지방 재원, 자체 재원을 거기서 끌어서 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강제로 징발된다. 네. 예, 지방 재정이 징발되고 있는 현상이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도 예. 그 말하는 학자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게 접니다. 네. 아, 그렇습니까? 그 교부세라고 해서 이제 꼬리 달지 않고 주는 돈마저도 이쪽에다가 보조금이 자꾸 늘어나니까 네. 이제 맞습니다. 중앙정부가 네. 시키는 일 또는 내가 하고 싶었어도 중앙정부가 네. 이렇게 비중을 정해가지고 하니까 그래서 이 전체 틀을 이제 이 바꿔야 된다. 우선 양적으로 보조금 비중을 낮추고 그러다 보면 일반 재원에 대한 그 지방 정부 입장에서 쓸 수 있는 여지가 좀 더 커질 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보조금 비중을 낮추자. 그리고 자체 재원의 비중을 높이자. 자체 재원이라는 것은 지방 정부가 스스로 걷는 지방세 같은 걸 예. 말해요. 요거는 이제 양적으로 볼 때 이제 그런 예. 얘기고요. 예. 여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똑같은 세금 1을 걷더라도 내가 걷고 싶으면 걷고 안 걷고 싶으면 안 걷고 어떤 사업 하는데 그거는 세금을 깎아주고 싶으면 깎아주고 네. 이런 그 자율적인 과세권 그리고 지방정부가 요구를 쓰는데 지방정부 얼마나 그 지역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가 요게 아까 얘기했던 실질적인 분권 이건 재정면에서 보면은 예. 그러니까 지방이 세출을 우리가 요구를 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출 분권이 잘 됐으니까 재정 분권이 잘 됐다 이런 얘기들을 모르는 사람이 얘기를 해요. 이제 양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세입 분권은 2밖에 안 거두니까 세금이 세입 분권은 약한 나라다 이런 평가들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하면은 예, 실질적으로 일을 받더라도 얼마나 그 지방 정부가 그 세금에 대한 관리권이 있느냐, 이제 과세권, 그다음에 지출도 어떤 사업을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느냐, 예. 요거를 말하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차원에서 재정 분권이 되고 있느냐, 형식적으로 우리가 지방 이제 세출 분권이 높다, 세입 예. 분권이 낮다 예. 이런 논의에 매몰될 것인가, 예, 요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재정에서도 지방 정부가 이 형식이 아니라 예, 걷고 싶은 거를 걷고 이제 이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예, 감면하는 데 있잖아요. 네. 조세 감면에 죄송합니다. 네. 지방 정부가 감면해 준 거에 90% 이상 어떨 때는 99% 넘게 중앙 정부가 결정을 했어요. 그렇죠. 요즘은 한 2, 3% 정도만 네. 좀 높아져 갖고 네. 그것만 이게 이제 지방 정부가 그 이제 의회 네. 동의를 얻어 갖고 하고 나머지 97, 세금 8%를 깎아주는 것도 그것도 중앙정부가 지방세 세금 깎아주는데 그 지방자치단체 결정 못하고 그렇습니다. 중앙정부 국회에서 결정하고 예, 예.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손발 다 묶어놓고 지방자치를 하라는 그런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방 재정 문제에 있어서도 형식적인 재정 그 분권, 세출 내지는 세입 예. 이런 논의하고 네. 실질적으로 실질적인, 얼마나 예. 자율적으로 내가 세금을 걷고 쓰고 싶은 일을 쓸 수 있느냐 예. 이렇게 실질적인 분권 요거를 구분해서 예. 재정 분권도 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네, 맞습니다. 아쉽지만 오늘
얘기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장시간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이게 예산 돈 이야기하니까 또 열기가 또 후끈 달아오르는데요. 지금 아쉽게도 오늘은 여기에서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고 지금 저희가 아직 수원 특례시 이야기를 아직 못했어요. 이게 지금 메인인데 특례시 관련해서 법적 지위, 재정 특례, 그다음 앞으로 가능성도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이야기는 교수님 혹시 시간 되시면 다음에 한 번 더 나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우 이게 기꺼이 불러주시면 또 오겠습니다. 아유, 예, 하여튼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한 번 더 저희가 자리를 마련해서 오늘 이 논의를 한번 파트 1, 2로 다시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마쳐야 될 시간입니다. 지금 장시간 함께해 주신 우리 성신여대 우명동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용이 너무 많고 알차서 이제 파트 1, 2로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에도 또 와주신다고 하니까 저희가 뭐 드릴 건 없고요. 그냥 신청곡 하나 더 받아드릴게요. 좋습니다. 뭐 하나 듣고 싶으세요? 교수님? 바위고개를 제가 자주 듣는데요. 아, 바위고개요? 네. 여러분들이 불렀던데 이제 조영남 가수가 네네. 부르는 노래를 제가 즐겨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조영남 가수가 부르신 바위고개를 우리 우 교수님 가시는 선물로 드리면서 다음에 또 와달라는 그런 부탁을 또 모시겠다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장시간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번 저희가 파트 2 할 때도 많은 분들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